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위원회 출범 2주년 기자회견 사회를 맡게 된 조사일과과장 최용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위원장님의 발표문 낭독과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담당 도사관들의 간략한 브리핑 후에 기자님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선태 위원장이십니다. 안종철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엽 상임위원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무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2과의 허연식 과장 참석했습니다. 조사 3과의 이관영 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조사 4과의 안길정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선태 위원장의 위원회 출범 2주년 주요 조사 경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1980년 5월 광주 등지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와 왜곡 은폐된 진실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1년 동안 국민적 의혹과 역사적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을 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 계엄군 지휘부의 발포명령 체계와 책임 소재의 규명에서부터 민간인 희생자의 안매장에 이르기까지 그 의혹과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조사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특히 지난 97년 12.12와 5.18 관련 전두환 노태우 등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분석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법조계와 헌법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학계, 시민사회 등이 제기한 한계와 쟁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조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제기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파기한 반란과 내란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한 판결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과 국민 생명을 살상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목하여 우선적 조사 과제로 삼고 이를 세부 조사 과제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국가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한 5.18 진상조사 방식이 심군부 핵심 관련자와 지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향식 조사였다면 우리 위원회는 상향식 조사, 전수조사의 방식과 광주 진압작전의 전면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계엄군들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 살상 사건들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증언을 상당수 청취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증언들의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한 검증 작업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 진압작전의 전면 재구성 작업은 작전 현장의 곳곳에 투입되었던 계엄군들의 증언으로 현장을 재구성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과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엄군들은 물론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들의 고통스러운 피해까지 조사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조사의 주요 경과에 대해서는 대면조사, 기록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확인하였거나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여러 의혹들에 대한 추가 입증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9일 국방부 장관실에 모인 신군부 핵심 인사 9명, 즉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유학성, 차규원, 황영시, 주영복, 이희성, 유병현이 광주 진압작전을 격일 간격으로 논의한 사실이 기록된 50 전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공수부대의 증파, 발포, 광주 봉쇄작전, 최종 진압작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결정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 기록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08시 진돗개 하나 발령 조치가 공수부대에도 하달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3711 공수여단의 어떤 자료에도 이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단 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 전남도 경찰국 1980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전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제7공수여단 작전상황실에 파견되었던 전남도경 소속 양모 주임이 입수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실탄 분배와 발포가 허용되는데 3711 공수여단과 24단 등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떤 자료에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기록의 누락 사유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자유권 발동과 광주 진압작전에 관여한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 진압 계엄군의 자유권 발동에 관여한 사실은 소요 진압과 그 교훈, 50 전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즉 국방장관실에서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선 육군참모총장, 이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득전사령관, 육사교장 등이 참석한 회의 서류에 전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 의거 자유권 발동 강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 개최 사실은 이희성 참모총장 동정일지의 기록에 80년 5월 21일 16시 35분부터 18시 15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날 19시 30분경 계엄사령관의 자유권 보유 천명보다 앞선 시각에 신군부 지휘부 회의에서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유권 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자유권 발동 후 최종 승인 내지 사실상 발포 명령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미국의 비밀 전문 등 국내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서 이군 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에는 80년 5월 23일 진종채 이군 사령관이 충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서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영어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광주 진압작전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넘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관련자의 인정 진술 등을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980년 5월 20일 야간에 사실상 광주역 인근의 여러 곳에서 발포가 있었고 이러한 발포가 사전에 준비되었을 가능성에 집중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조사 결과는 제3공수여단이 차량 등으로 공격해오는 시위대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차량을 정지시켰다는 박모 대대장의 진술이 5월 20일 광주역 발포 상황을 뒷받침하는 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날 야간에 광주역 일원 외에도 인근 지역인 대인동, 동명동, 신안사거리, 광주시청 등 최소 7개소 이상의 지역에서 사격 또는 피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5.18 보상 심의자료의 상의자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한 후 이 현장에서 발생한 총상 환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교차 검증과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육군본부 작전처 병력 배치 상황 1980년 5월 21일자 자료에 따르면 3공수여단의 M16 소총탄 39만 9,848, 수류탄 1,598, 같은 날 7공수여단의 M16 소총탄 84만 발, 수류탄 3,300발이 보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탄약의 보급 시기, 방법, 소모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정밀 추적 중에 있으며 같은 날 오전 광주교도소 경계병력 31사단에 헬기를 통해 실탄 2만 발이 추가 보급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3711 공수여단의 작전에만 조사를 치중하면서 24단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구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마지막까지 현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한 병력이 24단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4단은 1980년 5월 20일 광주 도착 당시부터 광주가 최종적으로 진압된 후 6월 27일까지 지역 계엄 부대인 31사단을 제치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31사단이 상비사단보다 규모가 작은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역량 부족을 이유로 20사단을 작전에 투입한 것인지 혹은 강력한 진압과 평정을 목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20사단을 투입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발포명령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정 진술 확보 노력과 함께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언과 군 기록 등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사회적 관계망 분석, 즉 SNA를 통해서 발포명령자를 특정해 나갈 것입니다. 비무장 민간인 살상의 참혹한 사건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자료 등을 토대로 구금 연행자를 제외한 2,500여 상위자들의 부상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총상을 입은 피해자가 360여 명이 넘고 계엄군 후 대검에 의한 부상도 9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사망자 검시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총상 사망자 131명 중 흉부 이상에 피격되어 사망한 민간인이 116명에 이릅니다. 흉부 이상 총상 사망자들 날짜별 분포를 보면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4명, 5월 21일 48명, 5월 22일 22명, 5월 23일 23명, 5월 24일 7명, 5월 27일 15명, 날짜 미성 1명 순이었고 사망 장소 또한 광주 시내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부 무장한 시위대와의 교전이 있기는 했지만 시위와 무관하거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이 시위 진압이나 자위권 행사의 수준을 넘는 반인도적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외곽 봉쇄작전 과정에서 비무장은 물론 시위와 관련 없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살상 행위가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하게 자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항불능 상태인 부상자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사살 외에도 5월 23일 광주 하순간 도로상 미니버스 사건의 현장에서 집중 사격을 받고 정차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확인 사살을 했다는 사실도 복수의 계엄군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효덕동에서 제11공수여단에 희생된 전재수 방광금 어린이와 현장에서 직결 처분된 권글립, 김승우, 임병철, 50세 여성인 박연옥 씨의 사망 경위에서도 잔악상이 확인되었지만 그 외에도 효덕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민가에서 체포된 민간인을 2m의 지근거리에서 총격으로 절명케 하고 쓰러진 시체의 머리를 군합발로 짓이긴 뒤 개인적으로 휴대했던 정글도를 이용하여 사체를 내려치는 등의 추가 훼손까지 자행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계엄군 복수의 진술과 사망자 검시 의사 및 현장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광주 진압작전이 종료된 후 광주 하순간 도로에서 수습된 시체 7구의 경우 최소 6발에서 최대 13발까지 실탄 사입구가 확인되었고 효덕동에서 수습된 사망자의 시체에서도 두부 열창과 좌복부 자상 등의 사망 원인이 확인되고 있는 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여러 건의 참혹한 살상 행위가 계엄군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3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24단은 저격수를 운영하여 시위대를 조준 사살했던 사실도 저격수 당사자의 인정 진술과 함께 있었던 계엄군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통해 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5월 21일 13시경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전일빌딩 옥상에 저격수로 배치되었던 11공수여단 한모 일병은 자신이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던 청년을 조준하여 저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피해자는 민간인 조모 씨임을 조사위원회가 확인하였습니다. 5월 27일 회사에서 숙직을 하고 새벽에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던 민간인 오모 씨를 24단 소속 조모 병사가 저격하여 사살하고 피격당해 건물 밖으로 떨어진 시체를 공용터미널로 옮겼다는 복수의 계엄군 진술을 확보하였고 그 가해 당사자까지 특정하여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유탄에 피격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진상이 새롭게 규명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들이 가해 당사자들의 인정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장사병의 증언을 확보한 다음 가해자의 인정 진술과 여러 증언들을 교차 확인함으로써 진상을 확인해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1980년 6월 11일 미 국방정보국이 비밀 전문을 통해 표기한 광주 사태는 한국판 미라이 사건이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엄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시체 다수가 실종되었고 감회장 후 시체 처리팀이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하순간 도로를 봉쇄하고 있던 제11공수여단에 피격된 25인승 미니버스 사건의 경우 현장을 지휘하던 김모 소위의 지시로 버스에 올라가 확인한 사망자 숫자가 17명이었다는 최모 일병 등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는 복수의 계엄군 증언을 확보하였고 현장에서 사후 수습된 시체는 모두 11구라는 점에서 최소 16구가 실종되었으며 11공수여단이 서울로 복귀한 후 6월 10일경 2명의 사병등이 내려와 시체의 처리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계엄군들의 여러 증언을 종합한 결과 시체 수습을 위해 광주에 다시 내려온 공수부대 팀은 모두 4개 팀이며 감회장 되었던 최수길, 양민석의 매장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에 온 것으로 이미 밝혀진 감회장 시체 처리팀 정모, 김모 등 4명 외에 사병, 김모 등 또 다른 시체 처리팀 2명 등 6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로부터 감회장 장소와 숫자 등을 확인한 후 수습 혹은 재처리를 담당했다고 증언한 전교사 소속 소령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간인의 광주교도소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경우 광주교도소에서 전남대 물리대 2학부에 구금되었던 민간인들을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12명이 트럭 안에서 질식하였다는 증언들은 트럭에서 이 사체들을 직접 밖으로 내린 당사자의 진술과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의 복수 증언을 통해 교차 확인되고 있으나 교도소 안에서 수습된 사체는 8구밖에 없었다는 점과 계엄군 방문 전수조사 과정에서 교도소 일원에 감회장이나 안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계엄군 54명으로부터 최대 50여 구의 시신을 가 안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약 50여 구의 숫자는 증언 내용 분석을 통해 중복 여부를 가려낸 결과입니다. 광주교도소 일원에 가 안매장 된 시체 처리팀이 운영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당시 보안사가 주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주 외곽 봉쇄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서 실종된 시신의 숫자를 확인하고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6월 11일 전후하여 11공수여단, 3공수여단에서 시신 수습 또는 시체 처리팀이 광주에 내려왔으며 이 과정에 당시 보안사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다수 증언을 확보하고 시체 처리팀의 구성, 활동 과정, 지시 및 보고체계,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회장이나 안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를 검사하여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18 기념재단 등에 제보된 53곳의 제보 현장 중에서 2017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9곳에 대한 안매장 발굴을 시도하였으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가 안매장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확보한 옛 광주교도소 일원의 가 안매장 관련 증언을 종합 분석한 후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4차례에 걸쳐 7곳에 대해 가 안매장 장소를 지목해준 당시 3공수여단 사병들의 입회하에 지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 광주교도소 내 안매장 제보 현장은
지표면으로부터 최대 7m 이상 건축 폐기물로 복토된 상태로 지형 지물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교도소 일원에서 가안매장된 시체를 재수습해 갔다는 증언을 토대로 시체 처리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옛 광주교도소 안매장 조사의 방향을 전환하여 시체 처리팀 운영과 경과에 대한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 광주 황룡강 유역과 소천동에서 발견된 무연고 6월 10기, 주나음마을 저수지와 바랑산에서 발견된 6월 3기, 우리 이원회 출범 후 발굴한 영암지역 가안매장 제보 유해 5기 등 18구의 무연고 6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현재 행방불명자 유가족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옛 광주교도소 솔로몬 로파크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무연고 6월 263구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이관받아 행방불명자 유가족과 대조하는 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6월은 그동안 제3공수여단 장병 54명의 가안매장 증언과 연결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관받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유전자 대조 작업을 통해 단 한 분의 행방불명자라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한 분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78명을 포함한 행방불명자 피해 신고자 242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을 추적 조사해 왔으며 그중 행방불명자 양태열의 관련 사진, 병원 기록, 5.18 보상 신청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5.18 국립묘지에 사망자로 안장되어 있는 양창근의 사진, 유품, 병원 진료 기록 등이 묘지번호 4-96번 신원미상 안장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양창근의 유가족에게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됨에 따라 양창근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유전자 검사와 대조를 통해 확인된 묘지번호 4-96번의 신원미상 안장자가 양창근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검사 결과를 내일 광주에서 유가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원미상 묘지번호 4-96번이 양창근이며 묘역 1-38번의 양창근은 신원미상이고 이에 따라 기존의 양창근으로 안정되어 있는 묘지, 즉 1-38번의 묘지의 유해를 발굴하여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온 행방불명자 가족과 추가 검사 및 대조를 통해 양태열 등의 신원을 확인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 이런 무기고 피습 사건의 북한군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습 무기고가 44개라는 제만원 씨 등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총 91개소의 피습 경찰관서 중에서 무기가 피탈된 무기고는 54개소임을 확인해 있으며 사전 계획에 의해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주장도 무기고 위치 파악이나 무기 탈취 과정에서 광주의 참혹한 실상을 접한 전남 일원의 주민과 계엄군의 폭압적 진압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광주 시민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80년 5월 21일 13시경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 시민군의 무기 탈취 및 선제 발포설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나주 금성동 파출소의 무기 피탈 시간은 당일 12시가 아닌 14시경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나머지 장소의 피탈 사건에 대해 당시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았던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 및 공판 기록, 당시 경찰 기록, 군 상황 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13시 이전에 무기가 탈취된 무기고가 있는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위대가 TNT 8톤 분량 또는 폭약 2694상자를 탈취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가져놓았다는 지만원 씨 등의 주장은 당시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의 관련 문서 및 근무자 등을 통해 화순광업소 피탈 다이나마이트 13상자 약 295kg 등의
등 소량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뇌관이 분리되어 있거나 사용 불가능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당시 전남 민원은 무기고를 습격한 시위대의 동기와 동선, 습격 시간 및 경위, 피해 사실 등을 기록조사와 진술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규명해 왔으며 현재 미진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조만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북한 특수군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북한 특수군의 광주 침투 주장이 허위였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북한 특수군으로 본인이 직접 침투했다거나 이를 직간접으로 등문하였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을 2020년 5월 조사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분석 검증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1980년 당시 북한군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한미 기관 관련 자료, 군 관련 자료와 북한군 침투 전술 교범,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검증한 근거 자료로 검증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탈북자들이 주장한 북한군의 침투 경로와 사용 장비, 북한의 열사령과 북한의 5.18 용어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올해는 탈북자 12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하였다고 주장해온 정모 씨에 대한 진술 조사에서 80년 당시 자신은 광주가 아닌 평양에 있었으며 그동안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5.18 직전 해군 전력 편산반도 이북 이동 주장, 일명 광수 1호가 총열 교환용 특수 성면 장갑을 착용하고 기관총으로 무장했다는 주장, 북한군이 세트를 제작, 사진을 찍어 공수부대를 몰락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자들의 광주 침투 주장을 검증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금년간 제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북한군 침투 주장의 핵심 인물인 지만원 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엄군 등에 의한 5.18 성폭력 사건 49건, 즉 정부합동조사단 2건 사건 17건, 5.18 보상 심의자료 전수조사 확인 26건, 신청 사건 6건 등 49건에 대한 조사 자료를 자료 조사를 완료하여 사건과 관련한 작전 부대 배치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피해자 사망 7건과 피해자 진술 거부 27건을 제외한 15건의 피해자 면담 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참고인 조사와 실지 조사를 통해 가해 부대와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술 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성폭력 조사 연구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헬기 사격에 대한 조사는 국회 광주특위, 국방부 과거사위 등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일부 증언과 군 기록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95년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검찰 수사에서는 군 기록과 계엄군의 작전을 심도 있게 조사하지 않은 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헬기 사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존재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1심 판결에서도 500MD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으며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 빌딩을 하여 사격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사자 명예훼손 1심 판결에서 확인된 헬기 사격에 대한 유의미한 근거를 살펴보면 당시 30일 항공단 탄약관리 채모 화사는 500MD와 AH-1J 헬기가 각각 출동 시 불출된 탄약에 비해 복귀하여 반납받은 탄약이 3분의 1가량 소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501 항공대 500MD 조종사 이모 준이는 광주공항은 위협 사격 지시를 받은 바 있으나 사격치 않았고 502 항공대 500MD 조종사 노모 소령은 UH-1H 헬기에서 M60 기관총으로 엄호 사격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11공수여단 4지역대장은 검찰과의 통화에서 헬기에서 엄호 사격을 하여 시민군들이 머리를 못 들게 한 채 계엄군이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헬기 조종사 최모 소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출동 조종사가 상급자로부터 위협 사격 지시가 무선으로 빈발하여 하천과 산을 향해 사격을 하였다고 부대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5.18 당시 출동 조종사와 정비사, 무장사, 승무원, 병사에 대한 상향식 조사 방법을 계속하여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 여부를 포함해 AH 원제의 500MD, UH-1H 사격 여부와 병행하여 피탄 추정지 탐색 조사 등 헬기 사격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위원회는 헬기 사격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자 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 이후부터 준비된 계획에 의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 직후인 2020년 7월경부터 노태우 씨의 아들인 노재현 씨와 변호인을 10여 차례 접촉하여 직접 조사 및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노태우 씨 측은 방문 조사에 대해 끝까지 불가 입장이었고 사과 표명에 대해서는 평소 가족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측근 5명 등에게 진실 고백과 사과 표명을 요청하였으나 화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금년 9월 1일 전노 두 사람을 포함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게 조사 안내 사안을 발송하였고 2주 후인 9월 15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변호인들과 방문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망이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침묵과 부인, 변명과 왜곡에 대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상향식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하기 위해 준비해 왔고 이제 상당한 성과와 증거들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침묵과 변명, 왜곡으로 버틸 수 없는 조사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사실상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조사는 해당 변호인 및 가족과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중에 사망하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희성 황영 씨의 경우 자택 방문 조사가 가능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 35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핵심 인사들 중에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법정 조사 과제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특별법 개정, 금년 8월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사 인력 20명이 충원되었고 새로운 법정 과제, 조사 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직권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군경 피해와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 5.18 민주화 운동의 은폐와 조작 사건, 피해자 탄압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비검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국 일원의 피해자 613명이 신청한 광주 밖의 5.18 사건 6개에 대해서도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난 2년 동안의 조사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겸허하게 그 지적을 받아들이며 더 치열하고 더 책임있게 조사에 임하라는 국민적 채찍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조사 내용이 있더라도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진상규명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미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시 작전 현장에 있었던 많은 계엄군들이 양심적인 제보와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동안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계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조사를 돕는 차원에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을 비롯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1980년 당시 종교계 탄압 사건, 부마 민주항쟁 등에 대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대로 관련 조사위원회 등에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거사 진상 규명에도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적 성원과 역사적 사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과 사명 앞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더 치열하게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몇 가지 추가 발표를 마친 다음에 말미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그 80년 5월 당시에 당시 경향신문 기자로 광주를 취재를 하셨던 김종식 기자님의 취재 수첩과 당시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지금 아마 카메라에 비치고 있을 텐데 이거는 당시 그 김종식 기자가 기자로 선고를 했던 것인데 당시 그 계엄 당국의 검열로 인해서 신문에 게재되지 못했던 원고 초안입니다. 결국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당시에 그 계엄사령부의 그 이희선 계엄사령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희선 계엄사령관이 광주시에 아마 뿌렸던 경고문, 그다음에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그다음에 문공부의 담화문, 호소문 등입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뿌려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실무를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당시에 그 계엄 당국이 광주 시민을 대했었던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광주에서의 인권 탄압의 실체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김종식 그 기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망자 명단과 그 부상자, 중상자 명단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남대병원, 그다음에 적십자병원, 기독교병원 등에서의 그 중상자 명단이 실려 있고요. 김 기자가 당시에 본인이 스스로 다니면서 그 찾아낸 사망자 명단들인데 이게 이제 공식 사망자 명단과 대조를 하고요. 지금 중상자 명단들도 지금 저희들이 실제의 당시의 상해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요게 아마 그 당시에 그 행방불명자의 문제를 찾아가는 데서 중요한 단서의 하나로 좀 단초로 보고 있고 이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그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사실은 그 조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그 기증해 주시는 자료가 아주 저희 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회가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보되어 있었던 많은 자료들이 저희들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이런 자료 제공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당시 김종식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 조사 과정에서 나왔었던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을 담은 영상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그 조사 과제이기도 한 민간인 집단학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은 증언들과 제보 영상을 지금 기록을 해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조사이과의 허현식 과장의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듣기로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이과장 허현식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장사병 180여 명의 진술과 제보를 영상으로 채록했고, 그 중에서 오늘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영상 채록 7명을 선별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주요 조사 결과를 입증하는 내용 중심으로 짧게 편집을 했고,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보도 자료와 함께 배포해드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갑자기 그 상황이 저거 됐으니까 그걸 져서 나도 우회해가고 막 논두렁을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인 사살 뭐 이런 데는 아까도 뭐 올라가니까는 뭐 뒤에 쓰고 했다 그런 소리가 나왔다 이러면 내가 올라가서 무기는 다 해서 다 됐고 다 이거 정리가 된다. 영장 보고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의자가 조금만 밑에 미미 벗으니까 안 들어갔고 막 서너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넣으면 총이 나오면 당연히 써버리지 사람이 당연히 써버리지 그 서너 명이 다 들어가고 그래. 당연하죠. 누구나 그거는 총이 그냥 그거는 내가 기억이 너무 제대하니까. 그런데 이 차가 여기서 시민들은 많이 서 있고 이리 쭉쭉쭉 버스 와요 라고 오면서 땅땅땅 하나씩 쏘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인데 뭐 조준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오니까 자기들 앞에 오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차가 이제 부러지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제 이렇게 운전석 쪽 이쪽이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운전석 쪽 완전히 벌집이 되어버렸고 연대 이제 덜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타이어가 빵꾸가 나니까 약간 차가 이렇게 약간 기울고 우리 쪽 풍수배 쪽으로 우리 사제들 쪽으로 이놈이 이렇게 약간 이제 이쪽으로 내리를 이렇게 섰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인 사살 누가 했나 몰라도 확인 사살 하고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중대 사람도 갔었어요. 거기 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대 분들은 중대 그 같은 그 대원들은 그러면 그 뒤에 수습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죠. 수습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 밭에다가 내리고 갔다가. 매장을 했다고. 예. 감회장을. 예. 뭐 놔둘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감회장을 직접 했던 사람들을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내 중대에서 이렇게 저는 산중대에 있거든요. 예. 근데 가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직접 했는지 했는지 몰라도 누가 묻긴 묻었대요. 서로 파가지고 그다가 다 묻었대요. 밭에다가. 그 보리밭에다가. 예. 그 아까 이제 한 그 보통 한 사람이 뭐그 10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싸우니까 그 앞에 그 대대령이 다 싸우니까 그 집중파를 하니까 거기서 상당히 예고될 상당히 있다가 한 10일 정도 있다가 누가 간다고 뭐 하더라고요. 괜히 가면 또 골치 아프고 끌려가야 되고 뭐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소리 말하고 그러더라고. 사수가 누구였어요? 아마 갔었을 거예요. 또 누가 또 있겠어요? 뭐 보면 많죠. 거의 갔을 건데. 사람 있는데 안 보인다? 그때는 하사했을 건데. 예. 우리 사수. 네. 아, 거기 있네. 이 팀이 있어. 아 그래요. 예. 아, 거기가. 네. 어떤 이제 우측에 그 아스팔트가 끝나는 지점에 시신 두 구가 누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라서 두 분이 머리를 아스팔트 쪽, 발을 그 아스팔트보다 낮은 쪽 그렇게 해가지고 팔을 가시런히 올려서
얼굴이 이제 하늘 반듯하게 누워놨는데 그 속칭 그 봄에 농가에 많이 나는 그 뭐 전라도에서는 독새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예. 그거를 파란 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거를 누가 손으로 두어 번 뜯어서 그 죽은 시신 얼굴에다 이렇게 뿌려놨던 거. 여자분 둘은요? 예. 이 버스 안을 내다본 거죠. 예. 안에도 시신이 있었나요? 예, 한 6, 7구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반대편에도 있었고 저기 한 40, 50m 멀리 논바다 위에도 있었었고. 몇 구나 그쪽에는? 대략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한 11구, 2구 정도. 버스 안에 있는 것까지. 예, 버스 앞에서. 버스에서 올라가서 시신을 내리다가 힘드니까 창문 바깥으로 그냥 시신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럼 뭐 똥을 하는 하신 거예요. 거예요? 여기서 뭐 2, 30m 밖에 안 되니까 다 보이죠. 예. 그래서 이쪽 부근에 감매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안에 들어가면 이런다. 통로가 있다고. 이게 양쪽에 있고, 양쪽에 그러면 버스. 그래, 이래 들어가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쭉 아마 누워 있어. 그럼 뭐, 몇십 분 뛰라고 일어서 그랬대. 일어서면서 뭐 처음에 살려주세요. 그, 뭐, 실제, 그래서, 일본으로 뭐, 완전히 막, 피곤력이 있어. 야, 한국 사람 막 오히려 왜 오는데 메모지자들이 바꿔가지고 내 새끼 수화진이 어디서 내려오는 얘기 수화진이 물이지 왜 데리고 내려왔어 죽여버리지 지금 야 이게 알고 계실 거야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투척을 계속 하고. 뽑아서 다시 하고. 그렇지, 뽑아서 다시 하고. 그래, 한 3번 정도는 그 행거가 했을 거야. 한 3번 정도. 그 검시를 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인데 이것은 보통 그 총에 착금하는 대검보다 조금 더 큰 거래요. 맞아요. 예, 칼날도 좀 했어. 그 다음에? 요즘 말하는 애들만 그 정글용 칼 그런 거 비싸요. 한 방에 중대에 있었나? 저격병이 있었다고. 그마 저격병이라. 한 방에 요 하복부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너. 옥상에서 해갖고 막 피가 막 이래 막 흘렀더라고. 아, 시신을 그래. 내가 이제 죽었다니까 갖고 와야 된다대. 그래, 너 이제 고참이 오니까 애들 데리고 그거 갖고 여관에 욕조를 하나 뗐어. 욕조를 떼가지고 욕조에 딱 넣으니까 딱 맞더만. 그래서 넷이서 들고 왔다고. 판초에 덮어갖고 고속버스 터미널 안으로 또 옮겼지. 교도소 쪽에서는 화단에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에 텐트를 치려고 했었는가 봐. 이렇게 꼽으니까 걸린 게 이제 시신이었던 거라. 감회장이 된 거라. 배식 받아가지고 오는 아들이 하는 얘기가 시신이 거기에 이제 밑에 쫙 눕혀져가지고 가마니로 이렇게 덮어놨다 그러더라고. 그 화단 길이가 있으니까 한 20여 분은 안 됐겠나. 국민대로 돌아오셨다가 그 광주로 다시 가셨잖아요. 그렇죠. 3시간. 기억하는 건 한 3명이네. 그 사람이 실제 저게 씨발로 주동자야. 안매장이 됐다가 아직까지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뭐, 그거는 내가 다른 거는 모르고 나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아는 것만인데 그 두고밖에 없고 안매장 위치. 그리고
얘는 그건 정확히 하니까. 세 분만 세네 분. 3시간이면 기억하죠. 그럼 어떻게 사복 입으시고 안내 어디로 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공연무대 공연무대 같이 공연무대 옷을 또 내려가고 이제 말씀하세요. 장교가 여자를 청문회 행인대학 가봐 이런 걸 안 된다. 너는 누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을 내가 하나 일분자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목적은 뭐였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말미잘 갖고 그거 남들 갖고 파헤치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심사를 이제 내가 주고 세 번씩을 내가 세 번인지 네 번인지 나눠준 거야. 그럼 올라갔을 때 그 다른 그 세력수들도 이미 있던가요? 그렇죠. 내가 장갑차 있는 애들 내가 저걸 했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 장갑차를 그 학교 때 내가 일주일에 있었으니까 목을 겨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두께 머리를 겨냥? 목을 겨냥해요. 목을? 네. 원래는 목을 겨냥해야 돼. 근데 왜 목을 겨냥하면은 목을 맞으면 피가 안 나.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껐다 했었고 그래갖고 우리가 알람사 지켜놓고 할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거를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장께서도 발표 내용에서도 강조를 하셨다시피 당시 5.18 당시에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지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관련 조사팀장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사 3과 3팀장 신동일입니다. 지금부터 법제 3조 제9호에 규정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드린 다음 북한의 5.18 명칭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북한군이 공수부대를 모함하기 위해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는 주장과 당시 촬영된 사진의 인물이 성면 장갑과 기관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전투 프로라는 주장에 대한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고, 류병현 당시 합참의장이 북한군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남 해안을 비워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군 침투설 관련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들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탈북민들과 이를 부정하는 탈북민, 그리고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주장해온 정모 씨로부터 자신의 과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최초 입국 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5.18은 고정간첩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임모 씨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북한군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언론에 5.18 당시 북한이 정찰조를 파견했다고 언급했던 최모 씨는 해당 발언이 자기 과시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5.18이라는 표현이 과연 5.18 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5.18이라는 표현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이 5.18 당시 침투시킨 특수부대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주장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북한의 철도역에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일각에서는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이 1980년 광주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5.18이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신문 등 각종 북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79년 7월 27일자 노동신문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8차 전원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내린 교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5.18 무사고 정식연인 초과운동의 5.18이라는 표현은 5.18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5기 18차 전원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탈북민 중 한 명은 북한에서 철도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람으로부터도 5.18 무사고 정식연인 초과운동의 5.18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5기 18차 전원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북한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숫자를 사용하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80년 5월 31일자 노동신문입니다. 5.19 기술혁신 돌격대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5.19라는 표현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를 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18 청년회와 5.18 대형 단조공장, 5.18 공장과 5.18 영화연구소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 내용입니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는 최근 출간한 5.18 답변서에서 북한에서는 최고인 것의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만 톤짜리 프레스, 일명 5.18 청년호와 5.18 대형 단조공장, 그리고 5.18 공장과 5.18 영화연구소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5.18 무사고 정식연인 초과운동과 같이 각종 북한 문헌 등을 통해 해당 주장들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 주장에서 사용된 5.18이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대신 5.18 청년호와 5.18 대형 단조공장은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방문과 연계되어 있고 5.18 공장의 5.18 역시 1965년 5월에 있었던 김일성 및 김정일 방문과 관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5.18 영화연구소의 5.18도 1973년 5월 18일 김정일이 해당 연구소를 지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북한군이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입니다. 지만원 씨는 이 사진 한 장을 근거로 북한군이 계엄군으로 위장하여 세트장을 만들어 공수부대를 모함했다는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진의 전투복 위장 무늬가 1980년 당시 공수부대가 착용했던 얼룩 무늬가 아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위장 무늬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 시기 사진들을 집중 검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1995년 5월 18일자 한겨레신문 23면입니다. 기사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날의 참상 재현이라는 사진 제목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은 북한군의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 촬영이 아니라 1995년 5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재현 행사 사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가 성면장갑, 기관총과 무전기를 다루는 전투 프로라는 주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유명한 사진입니다. 사진의 인물은 일명 김군이라고도 불리면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만원 씨 등 일각에서는 이 사진의 인물이 광주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 제1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인물이 착용한 장갑은 기관총 총열 교환용 내열성 성면 장갑이며 기관총 설치대를 응용력 있게 조립하여 기관총을 거치한 모습으로 볼 때 우리 특수부대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투 프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총 총열 교환용 성면 장갑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군 M60 기관총 교범에 나온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동일한 장갑과 동일한 교범상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성면 장갑이며 벙어리 장갑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에서 M60 기관총을 다루어 보신 분들은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지만원 씨 주장에 사용된 사진의 원본입니다. 2008년 발행된 이창성 5.18 당시 신화일보 기자의 사진집 28년 만의 약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갑 부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다들 보신 것처럼 이 장갑은 무슨 특수 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면장갑과 동일한 재질입니다.
다음으로 일각에서는 전투 프로인 북한 특수군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기관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의 총은 브라우닝 자동소총으로 일명 BAR 또는 AR이라고도 불립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수백 발이 장전되는 탄띠식 기관총이 아니라 20발들이 탄알집을 장전하는 자동소총이며 야전에서 총열 교환은 할 수 없습니다. 검증 결론입니다. 사진의 총은 기관총이 아니라 자동소총이며 사진의 인물은 특수 성면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낀 채 해당 총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탄띠를 걸쳐놓고 있는 등 전투 프로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5.18 당시 류병현 합참의장이 전남 해안을 비워주어 북한 특수군이 대규모로 침투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만원 씨는 2020년 발행된 무등산의 진달래 등 자신의 저서에서 류병현 전 합참의장을 사상이 애매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5.18 직전 전남 해안을 경비하던 해군 병력을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켜 북한군이 침투하기 쉽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발행된 지만원 씨의 5.18 답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당시 우리 해군 경비함정들의 항적을 분석, 1980년 4월과 5월의 전력이동 분포를 해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림 왼쪽이 1980년 4월, 오른쪽이 1980년 5월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운데 뜨고 있는 화면은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책에서 나온 변산반도와 영광, 신안군, 목포 등 북한군의 가상 침투로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0년 5월 전남 해안의 경계는 4월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의 발표 내용, 그 뒤에 부연 몇 가지 추가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기자님들이고 화면 앞에 있는 손들기 아이콘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눌러주시면은 제가 지금 이 큰 모니터에서 그 화면 기자님들을 전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자님을 이렇게 지목을 하시면 기자님께서 소속과 성명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해당 과 또는 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S 광주의 김혜린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기자회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 중에서 좀 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이번에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두 가지 정도 꼽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체 처리팀 운영과 관련해서 장교사도소 소령 등 관계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느 단계인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 예, 감사합니다. 일단 1번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옳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체 처리반은 우리 조사이과 허 과장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질문 주신 여러 성과 중에 위원회에서 성과로 꼽으라면 어떻게 꼽느냐, 무엇을 꼽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광범위한 이 조사는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라고 하는 그 문제고요. 이 문제는 40년의 국민적 상식과의 저희들의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밝히지 못하면 우리 조사위원회의 초입 즉 입구 전략도 실패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상당한 부분 진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진전과 관련해서는 여튼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의 접근은 약 국내외의 이 기발표나 미발표의 비밀 자료나 국내 자료, 그러니까 서면에 대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계엄군들 중에 하부 병사와 하급 지휘관들의 진술의 관련성, 그 다음에 상층부에 이미 과거의 진술과는 좀 다른 진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조사위원회 이 진상규명의 출구에 해당되는 안매장, 즉 행방불명자라고도 연계되어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78명의 행방불명자의 명단은 있는데 그들의 시신은 어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체 처리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 문제의 이 고도의 휘발성과 폭발력 때문에 일일이 다 추적 과정 일일이 다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체 처리반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가 이과이기 때문에 허현식 과장이 좀 잠깐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사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조사 이과 과장입니다.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체 처리팀과 관련해서 잠깐 시체 처리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11공수하고 3공수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도 그 진술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11공수의 경우는 4개 팀 중에서 저희가 2개 팀 4명과 2명의 신원을 정확하게 특정을 했고, 이 사람들로부터 현장에 왔을 때, 그러니까 6월 초에 광주를 다시 방문해서 보병 복장으로 다시 내려와서 사망 그 시체의 그 매장 장소, 그다음에 숫자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줬고, 그 현장에 전교사 소령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장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보안사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진술입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매장이나 가매장을 했다라고 하는 병사들이 광주를 또는 해당 작전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일단은 관련 부대장에게, 즉 3공수면 3여단장에게 8계단 좌표 또는 유의미한 도표를 그려서 가매장 장소를 표기해서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사체는 사진을 다 찍었다는 진술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문을 채취했다, 이런 진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체 처리반은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그런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복귀해서 다른 부대로 전출이 갔어도 시체 처리를 했다라고 메모를 남긴 장교나 사병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안사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방문 조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까지 증언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전남대 의학부 건물에 수용되어 있었던 그 시위자들을 광주 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12사람이 민간인 12명이 트럭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식사한 그 12명의 그 시체를 차에서 직접 내린 사람과 그 시체를 차 밑에서 바로 받아서 얼굴을 씻고 그 사진으로 촬영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2구의 사망자 시체가 바로 다음 날 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 추가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것은 이 12구 중에서 매장의 그 현장에서 조성갑 씨에 의해서 나중에 발굴된 시체는 총 8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나머지 숫자는 지금 사라진 상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공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당시 보안사에 그 보고하고 또는 사진으로 채증했던 작업 이 일련의 과정들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국방부에 출입을 하시는 연합뉴스의 김용래 기자님이 아마 이 상태가 고르지를 못하신가 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가 없어서 기자님께서 지금 문자로 저희들한테 질문을 좀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한번 하시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기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 발표 중에 그 계엄사의 초기 진압작전 명령 문서 중에 굿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수기 표기가 전두환 씨를 지정을 하는 것인지 한다면은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요거는 발포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에 먼저 조사 사과과장이 좀 대답을 좀 해주시고 또 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 문서의 성격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 부연 설명을 네, 조사사과장 일정입니다. 이 문서에 제시된 각하가 누구냐 이 하는 문제는 원래 이 문서의 가장 전면적인 문서의 제목은 광주 충정작전관 군 조치 및 지시사항입니다. 그 문서에 보면 21일부터 23일에 걸쳐서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의 그 동정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아마도 이군 사령관 진종채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진종채 장군은 그 작전 참모인 김준본 장군과 함께 광주와 서울을 번갈아 왕복하면서 그 정교사의 상황을 수집을 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21일에는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포함한 9명 정도의 실력자들과 회의를 했었고요. 23일에는 대구에서 서울을 거쳐서 다시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로 추정되는데 장소는 서울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하께서 총정작전을 이군 사령관이 건의하니까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각하는 21일 날 전각하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최규화 대통령이 아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위원장님 별도로 추가로 좀 참고로 이제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느냐 보통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보다 다 군의 선배들인데 선배들이 이 후배 장군의 각하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고 이제까지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장성들이 12.12를 성공하고 약 4단계의 다단계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 전두환을 보고 모두 그때 당시 12.12 이후부터는 전두환 장군을 각하로 불렀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방지를 했으니까 오늘은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위원장님 보고 말씀 중에 상층 지휘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황영시 장군 방문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위원회가 갖고 있는 발표 명령과 책임 소재 이 부분에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방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과장이 하시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영시 전 육군 참모차장에 대한 조사는 12월 2일 날 금요일 날에 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황영시의 경우에는 난청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면으로 확대된 질문서를 A4 용지에다 크게 큰 활자로 인쇄를 해서 저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한 10개 항으로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의료진 2명을 대동하고 난청이나 정신적 어떤 상태에 대해서 무리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 2명을 대동하고 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변호사 2명까지 아울러서 저희 조사관 2명 그리고 상임위원 내지 상임위원회에 속하신 부위원장님이 번갈아 가면서 총 조사 인원은 8명 내지 9명 정도가 자택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조사 상황에서는 황영시의 경우는 아드님이 입회하셔가지고 조사 과정을 시종 안내도 하고 아버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저희는 한 10개 정도의 질문이었는데 10개 질문의 요체는 황영시의 경우는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광주 진압작전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위주를 이루었고요. 이희성의 경우는 역시 같은 치매를 이 사람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의사 3명과 더불어서 저기 상임위원을 포함한 조사관들이 9명 내지 10명 그리고 사진기자까지 포함해서 자택을 방문했고요. 그때 이희성 장군이 자신이 실제로는 계엄사령관의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작전에 긴밀하게 관여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형식의 발언을 얻어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추가로 강 기자님 더 하실 말씀 추가 질문. 혹시 그러면 정호영 장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그 진정서를 내셔가지고 본인은 5.18 상원과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영 장군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추진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아니 정호영 장.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미 중입니다. 근데 도미하기 전에
저희가 두 차례 이상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었고, 출석 요구서 발송하기 이전에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는 조사 안내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용 씨의 경우는 우리 직권 조사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자신의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청한 신청 사건의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본인이 도미를 해서 사실상은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 주변인에 대한 조사로 지금 방향을 전환을 해서 귀국에 대비해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서면 조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손드신 기자님이 광주일보의 정병호 기자님이셨는데, 정병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일보 정병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조사 진행하시느라고 부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조사 진행 상황과 조사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조사 2년을 맞아서 이제 절반을 넘게 진행했다고 보면 되는데, 모든 조사에는 기본 로드맵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도 로드맵이 존재할 텐데 현재 몇 %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10월 달에 최종 결과 보고서 이제 작성을 들어간다고 하고, 제가 내년 10월 달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법상 12개 조사 항목과 추가 법정조사 과제들 각각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10월쯤에까지 보고서들을 작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10월에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각각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몇 개 완성됐는지, 그리고 그 전체적인 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출구라고 말씀하시는 안매장, 주목하는 안매장 의혹 부지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발표하시면서 광주교도소에서 약 50여 구의 시신이 가 안매장됐다고 하는데, 이 시신들이 어디에 안매장된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조사 진행과 관련해서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여기까지라고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채찍질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한 것은 금년 11월 22일까지 총 21개의 직권조사를 했고, 개시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15번째까지는 상당한 진척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각 과제별로 진폭의 차이는 있지만은 북한군 관련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완료돼서 의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것도 상당수 있지만, 상당수는 완결하지 못하고 내년 6월까지 조사를 해야 15번까지는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은 교도소 습격 사건, 그 다음에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 24단 차량 피탈 및 아시아 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 청주시 휴암동 6월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 침투 사건, 침투 주장 사건, 그 다음에 국가 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그 다음에 국방부 및 군기관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 왜곡 조작 사건 등 이 6가지는 현재 기초조사 단계임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까지 조사가 거의 완료될 수 있다는 자신을 왜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은폐 조작 왜곡 사건의 경우는 과거 국방부 과거사 유의하고 국방부 특조위 때 대부분 조사가 되어 있는 사실들이 있고, 그래서 이 관계 다 실제 이 왜곡
은폐 조작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가 권력 등에 대한 피해자 탄압 사건 역시 보안사와 국정원 등의 자료를 모두 우리가 이관받아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공작적 차원에서 분열이든지 강압이든지 이러한 흔적들이 명백히 남아 있어서 현재 그 당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청주시 휴암동 6월과 연고대선 600명 위장 침투 사건은 그래도 이제 뭐 깊게 조사할 그러한 내용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건 왜곡 주장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규명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4단 차량 피탈과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도 현재 이 부분도 거의 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정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행 부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광주교도소를 지난 대법원에서 이건 습격 사건으로 정당한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위다, 선량한 정부의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교도소장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30여 명의 교도관 그리고 당시 이 교도소를 방어하고 지나가는 주민들을 살상했던 삼공수 여단 등이 결코 습격이 아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조금만 더 증언자를 합하면 조사의 중간 보고는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1개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6개는 내년도에 계속 정리를 하면 10월 이전에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5가지 중에서도 몇 가지는 10월까지 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최종 마지노선을 10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내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고 3월부터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보고서 제출된 대로 의결을 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금년 12월 현재 신청 사건이 총 186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중에 개시 명령을 내린 건 53건이고 각하가 20건이고 취하가 8건, 반려 1건, 접수 취소 1건, 예비 검토 중인 게 약 103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조사 개시 명령을 내린 것 중에 53건은 기조사하고 있는 과제에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신청 사건 중에 현재 직권조사 개시 명령을 내린 과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 과제는 병합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103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병호 기자님 조금 뭐 더 보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조금만 더 보완을 좀 예. 조금만 더 보완을 좀 예, 로드맵이 예, 제가 일단 뭐 조사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정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 조사 활동을 계량화해서 현재까지 진행 정도를 척도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고서가 크게 보면 3개입니다. 일단 과제별 보고서가 있고요. 지금 현재 21개의 직권 사건이 좀 위원회에서 좀 조사 개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21개의 보고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직권 사건이 한 2-3개 정도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즉 이 과제별 보고서의 기초로 해서 사실 또 종합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위원회의 최종 활동의 결과물이 종합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위원회 법에 의하면은 종합 보고서는 모든 조사 활동을 끝내고 나서 6개월 안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내년 12월에 저희들 조사 활동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종합 보고서까지는 6개월까지 더 이제 추가로 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사무처 직원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그 보고서에 대한 심의 의결은
정당에서 추천하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적인 시각이 같을 수는 없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진통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조사 활동이 사실 저희들이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조사 과제 말고도 아까 그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개별 신청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170 몇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이 이 신청 사건 그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에서 제가 방금 전에 체크를 하고 있는데 무려 50건 이상에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별 사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취급을 해야 되는 신청 사건이 거의 한 300건 가량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신청 사건으로 바라보지만 신청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300건 이상의 개별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사관들의 중압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원래 세웠던 로드맵에 약간의 좀 그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들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남대부에서 안배장 이 부분에 약간 좀 그 기자님이 좀 약간 좀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 과장이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서 아까 교도소에서 50여 명의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계엄군들에 대한 진술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진술 조사에 임했던 분들을 그 광주교도소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같이 가서 그 현장 동행 조사까지 진행을 한 결과였고 그래서 이런 그 54명의 계엄군으로부터 총 최대 50명 이상이 매장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54명의 그 진술 내용은 현장에 감매장 또는 안매장을 이렇게 하도록 지시했던 그 지휘관, 그 다음에 삽을 들고 직접 매장에 참여한 실행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 지근거리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던 계엄군 그 유형으로 해서 54명의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교도소 도착할 때 질식사 한 12구를 포함해서 가만히 창고에 구금되어 있다가 현장에서 밤새 사망한 경우와 그다음에 교도소 양쪽으로 나 있는 도로에서의 그 집중적인 사격에 의한 민간인 사살 이런 그 희생자들의 시체들이 전부 교도소 안으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50명 정도가 묻힌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시체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 조사를 진행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3년까지 보안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매장한 숫자, 그다음에 매장한 장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듭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도소 도착했을 때의 12구 질식사한 시체에 대해서는 얼굴을 씻어서 사진으로 찍고 그다음에 그 매장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현장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를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시신은 어쨌든 이 시체들은 어쨌든 그 직후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것을 시체 처리팀으로 지금 명명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시체 처리팀이 있었을 거고 그 시체 처리팀에 의해서 시체가 재수습과 처리 과정이 별도로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조사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82년 6월 정도에 많은 자료들이 당시 보안사에서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폐기된 자료의 목록 안에 이런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님에게도 좀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더 그래, 과장. 안매장 제보 현장과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18 기념 재단과 5.18 광주광역시로부터 이관받은 53곳을 포함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광주시와 재단에서 9곳을 그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8곳을 조사를 했고 총 17곳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두 군데서 제보 당시 내용과 일치하는 의미 있는 유해를 발굴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행방불명자 가족 242명의 가족들을 통해서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와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또 다른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요커의 김소은 기자님. 김소은 기자님. 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발포 명령자 특정에 이용되는 그 빅데이터 기술과 사회적 관계망 분석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될지 설명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과장이 좀 하실래요? 예, 제가 질문 보충을 일단, 제가 할게요. 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사실 그 사회학의 흔히 네트워크 이론 중에서 굉장히 최근 그 응용사회학 쪽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사회적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특정 사건의 범인, 특정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행위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 간의 그런 그 망을 통해서 그 망 속에서 핵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망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일종의 이제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 그 범죄학계에서도요, 혐의자에 대해서 뚜렷한 그 증거를 찾아내기가, 물증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들고 모든 증거 그 혐의를 추론에 의존을 해야 될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의 그 기술들이 응용이 좀 되고 있고 최근 그 범죄학 이론에서도 범죄자 혐의자들 특정해 나가는 작업에 있어서 이런 그런 기술이 좀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당시에 5.18 당시에 신군부 집단들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어떤 권력 핵심층들의 인사들 사이의 관계를 통한다면은 결국은 발포하고 관련되어 있는 광주에서 진압작전하고 관련 내가 진압작전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어떤 그 결정적인 증언이 없는 그런 수준에서는 그런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망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을 통해서 발포 책임자로 특정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결국은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전에는 그런 발포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스모킹 건들을 찾아내고 그 발포에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자백이나 고백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런 작업 자체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발포의 최종 책임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사람도 없는 이런 그 형국에서는 이러한 그 논리적인 추론 작업들도 마지막 작업으로서는 좀 동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저들의 이제 판단이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아직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모형을 아직은 구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 몇 가지 그 당시에 95년에서 97년 사이에 진행이 됐었던 검찰 조사,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다양한 사람들, 그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오갔었던 진술 조서들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테스트는 좀 해본 적이 있으나 물론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가설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해 나가고 그러한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인물들이 가리키고 있을 때 그를 가리키고 있는 인물들의 그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진압과 관련돼 있는 발포와 관련돼 있는 최종 책임을 져야 될 인물들의 그 경로를 추적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진압과 발포하고 관련돼 있는 최종 책임자를 가려내기는 일종의 가설적인 모형으로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고는 여러 범죄학적인 이론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을 조합을 해 나가고 우리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진술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그 내용 분석을 해 나가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근접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 수준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핵심 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증언과 고백을 기대하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조사위원회 조사 활동뿐만 아니라 지난 40여 년간 이 발포 책임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또 고백을 듣지 못해서 광주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고백이 있으면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80년 당시 프랑카드로 붙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광주 시내 곳곳에 붙어 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그런 해묵은 40년이 지난 발포 책임 소재, 발표 명령권자를 찾아내는 일들이 저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진실의 고백, 근거, 그 스모킹건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9.11 테러의 주범들, 집단들을 추적해가는 CIA의 수사 과정을 기록해놓은 문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SNA였습니다. 그래서 그 SNA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한 정보 분석 방법론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찰청에도 2015년 이 방법을 도입해서 6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일 과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조직 구성원 관계의 패턴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인데 중심성 원리하고 하위 집단의 분석 원리, 즉 중심성의 식별은 연결, 매개, 근접, 위세 중심 성과, 하위 그룹 응집력은 핵심 코어와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등등의 방식입니다. 아마 이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분석 방식은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고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저희들의 대화를 통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역을 발주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MBC의 정혜인 기자님, 손만 보이고 얼굴은 전혀 안 보이네요. 정혜인 기자님, 말씀하시죠. 정혜인 기자님 질문하실 거죠? 네, 질문하실 거 아니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네. 제가 다른 문건을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궁금했던 게 네. 그 진돗개 관련한 자료와 그 다음에 그 굿 아이디어 관련 자료가 있는지 그게 제공 가능한지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실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실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안 과장. 그뭐 어차피 공개된 자료인데. 이미 공개. 문서라서 아직 해제가 안 돼 있고요. 원문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굿 아이디어 문서를 공개해 줄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리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입수한 것을 가져왔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로 대체해가지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도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별첨 자료에 안 붙어 있나요? 그러면은 굿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서 사본은 지금 보도재단한테 배포해드릴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라서 네. 저희 위원회 도장에 찍힌 것으로 교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방부 과거사 진상조사. 저기 이제 기자님께서는 아마 영상 자료랄지 사진 자료가 필요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러신가요, 기자님?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맞- 그럼 따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은 정혜인 기자님 저기 부분은 안 과장이 별도로 연락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거나 대현역 과장이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45분입니다. 그래서 4시 정도에 끝내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아, 요 KBC 기자님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지금 광주 KBC 고 우리 기자라고 네네. 하는데요. 하체 처리반 관련해서 11공수랑 3공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11공수 관련해가지고는 전남대 2학부 12구 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3공수가 시체 처리반을 운영했다라는 증언이나 뭐 또 있는지 해서 상과장 상공수 시체. 예. 그 11공수는 그 주남마을로 이제 알려진 그 홍up숙 미니버스 사건 여기와 관련된 그 시체 처리 팀이 11공수고요. 전남대 2학부에서 그 광주 교도소까지의 과정에서는 여기는 3공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공수는 그 시체 처리 팀이 4개 팀이 있었고 그 중에 2개 팀에 6명의 신원 그러니까 시체 시체 처리의 수습을 하러 다시 광주에 방문한 6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3공수와 관련해서는 광주 교도소 일원에서 발생한 그 시체들의 그 재처리 그다음에 수습 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저기 이제 사체 처리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이제 그 저희가 명칭을 좀 통일을 네, 시켰는데요. 그 법의학적 용어로 시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시신 또는 시체로 해야 된다. 동물의 죽음을 사체라고 하는기 때문에 법의학계에서 시신 처리 팀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까지 시신 처리팀, 시체 처리팀은 11공수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3공수도 시신 처리팀이 6월 초경에 광주에 내려와서 시신을 수습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자,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돼서 이상 마지막 또 한 분 계신가요? 정병호 다시 들어. 정병호 기자님 또 계신가요? 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조사위 일정에 청문회가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일정이 진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문회는 원래 청문회 관련 법도 그렇고 제도의 도입 취지가 조사의 방법의 일환이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청문회를 해서 관련 증인에 의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확정하는 이런 단계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 과별로 청문회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사 과제에 대해서 이미 제출을 받았고요. 현재로는 내년 6월경에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위원장 마지막 말씀 듣고 장시간 언론인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사위 관계자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